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파생상품, 특수회계 중에 파생상품을 복습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개념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어서 일단 필기를 해 두었습니다. 먼저 파생상품 아마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눈에 보이는 재화들, 뭐 그런 재화들을 트레이딩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실제로 어떤 계약을 하겠다는 약속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물건을 살 수 있는 권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실제로 시장에서는 또는 그 사인 간의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걸 파생 상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수업 목적으로 접근해야 할 부분은 이렇게 첫 번째 줄에 쓴 것처럼 선도 계약, 선물 계약, 그리고 옵션, 수합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특히 이 수업 목적으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계산 문제로는 선도 거래가 있겠네요. 선도 계약이 있겠네요. 보시는 것처럼요. 아마 선물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도와 선물 모두요. 미래의 일정 시점에 무언가를 구매하는 약정을 지금 체결합니다. 네. 지금 체결하고 실제로 구매일이 됐을 때 어떠한 행위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선도 거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석유를 사고 판다 아니면 뭐 옥수수라든지 그런 농산물이라든지 사고 판다는 계약을 설정하게 되면 반드시 그 계약의 만기일에 실제로 석유를 사야 되고요. 실제로 옥수수를 사야 됩니다. 농산물을 직접 사야 돼요. 음, 좀 무섭죠. 근데 실제로 필요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래가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딱히 뭐 어떤 특정한 거래 장소나 시장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장외에서 거래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계약이 정말 이루어질지에 대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도 계약은요, 만기일에 실물이 인도되면서 끝이 납니다. 네. 즉 어떤 가격에 어떻게 사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죠. 왜냐면 미래의 그 농산물이나 석유의 가격이 오를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오르기 전에 적정한 가격으로 사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그 실제로 값이 떨어지게 되면 계약을 불이행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죠? 자, 비슷한 거지만 선물의 입장에서는요, 시스템이 완전 다릅니다. 한마디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선물 시장이 따라 존재합니다. 그래서 선물 같은 경우에는요, 약속을 하긴 하는데 그 전에 반대 매매를 통해서 청산을 할 수가 있어요. 반대 매매를 통해서 계약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손절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 손해가 나게 되면 그 계약을 종료할 수 있게끔 됩니다. 시스템에서. 마치 저희도 주식을 사고 파는 것처럼 떨어질 것 같으면 또 팔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선물은 시장이 잘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또 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청산서라는 게 또 존재합니다. 그리고 일정 금액의 증거금과 그리고 매일매일 정산이 됩니다. 네, 이렇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부분이 선물 거래예요. 선물 계약입니다. 옵션은요, 무언가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거예요. 권리.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실행이 안 되면요, 포기해버리면 그 권리에 대한 가격만 잃게 되니까 훨씬 유리한 부분이죠. 수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이 선도 거래가 여러 가지 그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서 연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연속된 선도 거래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뭐 통화 수합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통화 수합도 들어보셨죠? 그래서 뭐 일정한 현금 흐름을요 다른 현금 흐름과 교환하기로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한 연속된 선도 거래라고 합니다. 수합은요. 자, 이렇게 파생 상품에서 다루고 있는 네 가지 정도의 파생 상품 종류를 알아보았고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왜 파생 상품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느냐가 나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그 확정 계약 그리고 예상 거래 뭐 이렇게 일단 말씀드렸지만 확정 계약은요 약속이 되어 있어서 이 계약을 지키지 않게 되면 나중에 위약금까지 물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자산이나 부채처럼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에요. 확정계약 꼭 이행해야 하는 거거든요. 반면에 예상거래는요, 어느 정도의 확정력은 없습니다. 강제력은 없어요. 그래서 구속력이라고 하죠.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발생될 가능성이 좀 높은 거래를 예상거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래에 어떤 계약이라든지 또는 약속이라든지 이행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미래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환율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변동하는 부분에 대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지 최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이런 파생상품을 이용해서요, 위험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내가 위험을 회피할 대상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자산, 부채, 그리고 확정계약. 지금 살펴보신 확정계약. 왜? 반드시 이행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금액의 위약금을 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상거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그리고 내가 갚아야 할 부채의 금액이 환율에 따라서 변동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위험을 회피하고자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산과 부채, 그리고 확정계약에 대해서 우리는 위험을 회피할 유인을 갖게 됩니다. 역시 또 예상거래도요, 발생 가능성이 아주 높다면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위험 회피 대상을 상쇄하기 위해서, 위험을 상쇄하기 위해서 위험 회피 수단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위험 회피 수단으로 수업 목적으로는 선도 거래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 회피 대상에 대한 위험을요, 당연히 상쇄할 수 있다면 위험 회피 효과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걸 우리가 장부상에 옮길 때 위험 회피 회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산 부채 확정 계약은요, 공정가치가 존재합니다. 공정가치 평가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평가에 대해서는요, 공정가치 위험 회피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예상거래 같은 경우에는 따로 지금 현재 존재하는 어떤 구속력이 없어요. 자산 부채 확정 계약은 지금 현재 당연히 구속력이 있죠. 지배력도 있고요. 그런데 예상거래는 현재 그런 구속력이나 지배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분히 계약이 성사되는, 계약이 실제로 실행되는 시점에 있어서 현금 흐름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는 그런 위험 회피 회계를 하게 되고요. 네, 여기가 일단 말씀을 드렸고, 네 번째, 파생상품이 가진 자산적 가치 또는 의무를 재무상태표에 표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그러면 공정가치로 위험 회피를 한다고 했는데요, 공정가치에 대한 위험을 회피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모든 상품은요, 일단 공정가액으로 평가가 됩니다. 모든 파생상품은 공정가액으로 평가가 됩니다. 즉, 어느 정도 위험 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자산으로 인식하거나, 아니면 위험 회피 효과적이 않다고 한다면 부채로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실체는 현재 존재하지 않지만 실제로 그 위험 회피 수단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표현해서 자산 또는 부채로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만약 자산 또는 부채로 표현한다면 상대방 계정에는 이익 또는 손실이 오게 됩니다. 물론 그게 IS 항목이냐 아니면 자본 항목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파생상품이 가진 공정가치의 변화분을 자산 또는 부채로 처리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 자, 그래서 아까 열거해드렸던 그 공정가치 위험 회피와 현금 흐름 위험 회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공정가치 위험 회피 얘기는 위험 회피 수단과 위험 회피 대상 항목 서로 반대의 손익을 인식해서 위험을 상기한다는 거죠. 즉, 한쪽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한쪽에서는 이익이 발생해서 결국 이 위험을 회피하게 된다라는 거죠. 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으니까요. 즉, 예를 들어서 내가 매출 채권이 있습니다. 매출 채권이 자산이죠. 자, 이걸 3개월 후에 돈이 들어온다고 할게요. 달러 들어옵니다. 근데 환율이 오르면은 좋겠지만, 만약에 환율이 떨어지게 된다면 저한테는 손해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떤 계약을 체결하냐면 이 선도 거래를 하나 체결합니다. 자, 미래에 들어올 달러가 낮은 가치로 들어온다면 저는요, 그 낮은 가치로 들어온 달러를 비싼 환율로 팔 계약을 한다는 거죠. 즉, 매도 계약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매도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위험을 회피하고자 한다는 거죠. 네, 보시는 것처럼 이 둘 간의 위험 회피에 대한 부분을 장부상에 표현하는 게 바로 위험 회피 회계이고요. 보셨던 것처럼 공정가치 위험 회피는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부채, 확정 계약의 공정가치 변화분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통화선도의 공정가치 변화분을 서로 상쇄해서 처리한다는 거죠. 자, 여기 현금 흐름 위험 회피 회계를 보시게 되면요, 이거는 이제 보셨던 것처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예상 거래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이제 이 부분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비례해서 하지는 않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통화 선도 자체에 대한 평가만 이루어지겠죠. 이따가 같이 또 예제를 풀어보시겠지만,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위험 회피의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험 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은 단기 손익으로 바로 처리하시면 되세요. 아무래도 위험 회피 효과적인 부분은 내가 상쇄하고자 하는 위험이 한 100만원쯤이었어요. 근데 통화선도를 통해서 내가 얻게 되는 이익이 만약 100만원이라면 잘 맞아 떨어지죠. 아주 똑같이. 그렇게 되면 이 100만원에 대한 부분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상쇄하고자 하는 위험이 100만원, 그러니까 100만원 정도의 손해를 볼 것 같아서 통화선도를 구매했더니요, 200만원의 이익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면 이 중에 이 200만원의 금액 속에 100만원은 내가 상쇄하고자 하는 이 위험과 같은 금액이죠.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하고요. 나머지 100만원은요, 이거는 뭐 투기 목적이다, 해지 목적이 아니라 위험을 상쇄하는 위험 회피 수단을 우리가 해지 수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00만원을 넘어선 100만원만큼에 대한 부분은 그냥 투기 목적이다 그래서 바로 단기 손익으로 처리해버립니다. 보통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요, 위험 회피에 효과적이다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일단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중에 예상 거래가 직접 실현되었을 때 그때 단기 손익으로 처리하시면 되세요. 한 말씀 더 드리면 해외 사업장에 대한 순투자분도 이 현금 흐름 위험 회피와 동일하게 위험 회피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 했다가 나중에 이 해외 사업장을 청산했을 때, 해외 사업장을 처분했을 때 단기 손익으로 실현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파생 상품에 대해서 일단 이론적인 부분을 살펴보고요. 제가 드렸던 예제 파생 상품 예제의 1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파생 상품에 대해서 일단 위험 회피 수단이 아닌 그냥 파생 상품인 통화 선도 거래가 어떻게 회계 처리되는지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월 결산법인인 주 3일은 차입금 100달러를요 6개월 후인 2011년 3월 31일에 상환하기로 하는 확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 페이지를 보셔야 되네요. 네, 죄송합니다. 통화선도 거래계약의 이 페이지를 보셔야 되세요.
첫 번째 페이지는 저희가 아까 얘기했었던 그 공정가치 위험 회피냐 아니면 현금 흐름 위험 회피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커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왜 공정가치고 왜 현금 흐름 위험 회피 거래인지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저희는 이 페이지를 볼게요. 이 페이지. 이 페이지를 보게 되시면 주 3일은 2000X1년 11월 1일 투기 목적으로 3개월 후에 100달러를 740원에 매입하는 통화선도 거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현재 2011년 2000X1년 11월 1일이에요. 3개월 후에 100달러를 740원에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왜 매입하기로 했을까요? 자, 우리가 매입을 한다는 것은 싸게 하는 게 좋을까요? 비싸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싸게 하는 게 좋겠죠. 싼 가격에 내가 100달러를 구매할 수 있다면, 즉 미래의 환율이 오를 거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개월 후에 투기 목적으로요, 100달러를 740원에 1달러당 740원에 매입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 통화선도 거래 계약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회계 처리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00X1년 11월 1일.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선물 매입자와 선도거래 선물 매도자의 입장에서 각각 회계 처리를 하셔야지 나중에 통화선도 거래를 샀을 때와 그리고 팔았을 때가 서로 비교가 되거든요. 자, 선물 매입자의 경우와 선물을 매도한 사람의 입장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매입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포지션은요, 선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선물 매입자 입장에서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달러를 미래에 살 계약을 했어요. 즉, 지금 현재 2000X1년 11월 1일이죠. 그러면 기한은 2000X2년 1월 31일. 그래서 총 3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서로 표현하면 11, 12, 1. 그래서 총 3개월로 표현이 돼요. 그러면 자, 현재 X1년 11월 1일날 선물을 매입한 사람 입장에 있어서 통화선도 거래가 어떤 값어치를 지내느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화선도 거래 자체가 값어치를 지니기 위해서는요, 남들보다는 지금 매입하는 사람이니까 남들보다는 내가 싸게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통화선도의 공정가치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2000X1년 11월 1일 현재, 자, 나는 740원에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현물 환율은요, 실제로 거래되는 환율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요, 선도 환율을 보셔야 돼요. 선도 환율. 만기에 따른 선도 환율을 보셔야 됩니다. 자, 통화 선도 거래가 우리가 3개월 뒤에 지금 100달러를 살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이면 30일씩 90일이죠. 자, 90일짜리 어떤 선도 계약의 약속이 있었을 때 여기 보시면 740원이에요. 740원에 누구나 지금 이 통화선도 거래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싸거나 특별히 비싸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740원에, 저도 역시 시장 가격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물 매입자 입장에서 계약을 맺은 날은요, 회계 처리가 없어요. 회계 처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반면에 선물 매도자도 마찬가지겠죠. 선물 매도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선물 매도자 입장에서는요, 비싸게 파는 게 좋을까요? 싸게 파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비싸게 파는 게 좋겠죠. 그러면 근데 2000X1년 11월 1일 현재는요, 누구나 740원에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물 매도자도 비싸게 팔 수 있는 요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이 통화선도 거래 계약 자체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할 게 없습니다. 자, 문제는 X1년 12월 31일 보고기간 말이 되었을 때 한번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공정가치를 평가한다고 했으니까 모든 파생 상품은. 자, 12월 31일 날
네,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물을 매입한 입장. 선물을 매입한 입장에서는 지금 12월 30일 현재에 얼마가 남았냐면요. 지금 30일, 자, 11월 1일날 구매했으니까 30일, 30일 소요가 되고요. 총 60일이 소요했고, 남은 기간은 30일이에요. 그러면 저는 누구랑 비교해야 되냐면, 지금 12월 31일날 한 달 뒤에 달러를 100달러를 살 사람들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바로 그게 이 760원이에요. 그러면 엑셀이나 12월 31일날 들여다보니, 자, 다른 사람들은요, 한 달 뒤에, 저도 한 달 남았잖아요. 그죠? 3달 중에 2달이 지났으니까 저도 한 달 남았습니다. 그러면 한 달 후에 100달러를 살 사람들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저는요 740원에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중에 있는 분들은요 760원에 100달러를 사는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760원에서 740원을 뺀 20원만큼 이익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100달러죠. 그러니까 총 2,000원의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통화선도 거래가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회계 처리를 차변에 통화선도 재무상태표죠. 2,000원 과 통화선도 평가 이익 2,000원, 또 IS고요. 2,000원으로 표현이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 시중에 있는 사람들보다 저는 740원에 한 달 뒤에 팔 수 있어요. 원래는 3달 뒤에 팔 수 있었는데 2달이 지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달 남아서 한 달 뒤에 저는 740원에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장에서 지금 100달러를 사는 계약을 하는 사람들은요 760원에 계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요 20원만큼의 다른 사람들보다는 우위가 있지요. 싸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통화선도의 가치가 2,000원으로 결정이 됩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자, 반면에 선물을 매도한 사람 입장에서는 반대가 돼요. 그죠? 선물 매도한 사람은요 740원에 팔 수 있었잖아요. 그죠? 740원에 이제 한 달 뒤에 팔아야 됩니다. 한 달 뒤에 이제 팔아야 돼요. 그런데 시중에서 지금 100달러를 파는 사람, 한 달 뒤에 100달러를 파는 계약을 지금 하는 사람들은 760원에 팔 수 있어요. 그러면 선물을 740원에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요 금액만큼 손해가 되는 거죠. 즉, 나는 140원에 팔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은 760원에 팔게 된대. 100달러죠. 네, 마이너스 2,000원만큼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통화선도 평가 손실 2,000원 통화선도 2,000원의 부채가 생겨버립니다. 벌써 빚이 생겼어요. 네, 벌써 빚이 생겨버렸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2000XA년 1월 30일 실제 이제 청산을 해야 합니다. 청산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매입하기로 한 사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을 하기로 하신 분은요, 자, 현금으로 쓰고 달러가 들어옵니다. 달러가 어떻게 들어오냐면요, 여기 현물 환율 보시면 되세요. 현물 환율이 780원이죠. 100달러를 지니고 있으니까 이분은 일단은 100달러가 들어오는데 100달러가 어떻게? 100달러 곱하기 780원으로 내 주머니에 꽂힙니다. 자, 매입을 했으니까요, 돈을 줘야겠죠. 현금을 줘야 됩니다. 이것도 원하죠. 현금은 원합니다. 현금은 원화를 줄 때 얼마나 주기로 했죠? 우리 740원의 환율을 주기로 했었죠. 그래서 74,000원의 현금이 나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좀 돈만 주고받으면 좋겠지만 기존에 우리 재무상태표에 남아있는 혹시 개정되어 있다면 상계를 해줘야 됩니다. 통화선도가요 2,000원의 값어치를 지니고 있었거든요. 재무상태표 개정으로. 자, 이 친구를 이제 없애줘야 됩니다. 청산해줘야 돼요. 우리 통화선도 BS 친구를 없애줍니다. 2,000원을 없애줍니다. 자,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일단은 자산은 다 털었어요. 78,000원 현금 달러 받았고요. 그 다음에 원화로 된 현금 74,000원 치렀습니다. 그리고 통화선도로 된 자산도 역시 청산했고요. 그래도 2,000원이 남습니다. 바로 이게 통화선도 거래 이익이 됩니다. IS 항목이지요. 네, 이렇게 해서 통화선도 거래를 마무리하시면 되세요. 매입을 하신 입장에서. 자, 이제 선물 매도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은 가엾은 분이죠. 선물 매도자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매도자 입장에서는요, 일단 현금 달러를 줘야 됩니다. 달러를 줘야 돼요. 100달러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현물 환율이 시중에 1월 31일 날 시중 환율이 780원이니까 이분은 아마 자기 주머니에서 78,000원이 나갈 거예요. 그죠? 78,000원을 주고요. 현금은 얼마 받나요? 74,000원에 팔기로 했으니 74,000원에 들어오겠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통화선도 부채를 청산합니다. 부채를 청산합니다. 2,000원. 그리고 나서 남는 2,000원은 뭐다? 통화선도 거래 손실이 됩니다. 네, 이렇게 일단 통화선도 자체에 대해서 그냥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다고 했을 때요. 지금 우리는 위험회피 회계를 하려고 하는데 위험회피 회계를 하기 전에 일단은 통화선도 거래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세요. 네. 자, 요거는요. 두 번째 페이지였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였습니다. 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실제로 공정가치 위험회피 부분과 현금 흐름 위험회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예제로 드린 교재에서 3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정가치 위험회피 회계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이 문제에서는요, 현재 위험회피 대상은요, 확정 계약입니다. 기계 한 대가 있는데요. 기계 한 대를 6개월 후에 100달러로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구입하기로 했어요. 자, 확정 계약이니까 공정가치 평가가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네, 왜냐면 위약금까지 걸려져 있기 때문에 꼭 실행이 돼야 되는, 마치 일정 부분에 있어서의 구속력이 존재하는 거라서 꼭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구입하려면 달러가 필요하죠. 6개월 후에 달러가 필요합니다. 6개월 후에 달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달러로 사와서 지불해야 되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그때 환율이 높아져서 내가 비싸게 달러를 주고 사올까봐 고민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는 달러를요, 싸게 사는, 혹시 오를까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좀 달러를 살 수 있는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위험회피 수단으로 통화선도 계약 100달러를 11만원에, 즉 1100원에 1달러당 1100원에 사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입 거래를 체결합니다. 그러면 서로 반대로 움직이게 될 경우에 저에게 있어서는 위험을 상쇄할 수가 있겠죠. 자, 환율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네, 그러면 일자별로 자, 회계 처리를 할 텐데요. 확정 계약과 그리고 통화선도 거래 두 개의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되세요. 두 개의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두 개의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되세요. 그럼 일자별로 회계 처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환율은 또 주어져 있고요. 자, X 1년 10월 1일입니다. 계약 체결일이죠?
계약 체결을. 자, 보시는 것처럼 확정 계약도 역시 지금 현재 실행된 계약, 이행된 계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별도의 회계 처리가 없어요. 별도의 회계 처리가 없습니다. 통화선도 거래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자, 나는 사는 계약을, 매입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라서 남들보다 내가 싸게 살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X1년 10월 1일날 현재 통화선도 환율 시장에서요, 만기 6개월짜리잖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만기 6개월짜리가 누구나 1,1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1,100원에 사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통화선도 거래가 현재는 매일학적이지 않죠. 자, 좀 올려주세요. 자, 2000X1년 12월 31일날 이제 회계 연도 말에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확정 계약에 있어서 혹시라도 또 공정가치에 변동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12월 31일 현재의 현물 환율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만기 3개월짜리 선도 환율이 주어져 있는데요. 자, 총 6개월짜리였지만 10월에서 지금 12월 30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3개월이 경과를 했어요. 남은 기간은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정 계약에 있어서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요, 여기를 보셔야 되세요. 이 통화선도 자체의 환율과도 비교를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 이 계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지금 확정 계약이기 때문에 달러가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X1년 10월 1일 현재는 1,100원 정도 예상을 했어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통화선도 환율 자체가 우리가 공부했던 통화선도 자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확정 계약 자체도요, 미래에 어떤 환율을 변동할지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통화선도 환율을 반영해서 평가를 합니다. 즉 미래에 대한 예측치가 나와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 통화선도를 가지고 이제 반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확정 계약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1달러당 1,100원에 이제 지불을 하면 되는 거였는데, 지금 현재 X1년 12월 30일 현재 선도 환율을 보니 1,140원에 내가 물건을 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가요? 40원만큼의 나는 손해를 보고 물건을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공정가치 평가에 반영을 합니다. 자, 그러면 1달러당 40원씩이니까요. 100달러면 4,000원이죠. 그래서 기타 영업 손실 4,000원, 그리고 여기는 확정계약 재무제표의 부채가 계상이 됩니다. 4,000원이라고 이렇게 계상이 돼요. 물론 이 기타 영업 손실은요, 저희 교재에 보시는 것처럼 확정계약 평가 손실이죠. 네, 자, 이거는 바로 손익계정을 하게 됩니다. 통화선도 거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 통화선도를 지금 이분은요 매입을 했어요. 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통화선도를 매입을 했습니다. 즉 100달러를 사는 계약을 했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자, 나는 3개월 후에, 자, 6개월짜리가 3개월 지났으니 당연히 저도요 3개월 후에 1,100원에 살 수 있는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0달러를 3개월 후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1,140원, 40원을 더 줘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저는 다른 사람보다 1달러당 40원에 살 수 있으니까 4,000원의 이익이 있는 거죠. 그거를 통화선도 라는 자산으로 표현해 주시고요. 통화선도 평가이 IS로 처리합니다. 자, 통화선도가 자체로 어떤 투기거래로 쓰였을 때는 역시 그 IS 계정으로 손익을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정가치 위험 회피
공정가치 위험 회피 회계로 처리할 때는요. 이렇게 똑같이 IS로 처리하시면 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12월 31일 현재 평가가 끝났고요. X2년 3월 31일 날 드디어 3개월이 마저 흘러서 계약이 이제 이행이 되게 됩니다. 계약이 실현됩니다. 계약이 실행되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확정 계약과 그리고 통화선도 거래 각각에 대해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보시면 확정 계약 자체를 평가를 마저 하셔야 되세요. 확정 계약을 마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현재 1140원까지 평가를 했었어요. 우리가 확정 계약에 대해서요. 그런데 현물 환율을 보니까 더 올랐네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더 비싸게 물건을 사게 되는 거죠. 확정 계약은 제가 기계 한 대를요. 100달러에 6개월 후에 구입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100달러에 변하지 않겠지만 뭐가 변하냐면 이 환율이 변합니다. 즉 환율이 1100에서 1140을 거쳐 1200으로 이동하면서 저는 계속 물건을 비싸게 사게 되는 위험에 노출이 돼버린 거예요. 실제로 1140원까지 생각을 하고서 이렇게 부채를 달아놨었는데 1200원까지 올랐네요. 그죠? 60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이제 여기는 확정계약, 평가, 손실, IS 계정으로 6,000원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채가 더 쌓이죠. 확정계약, 부채가 더 쌓이게 됩니다. 6,000원. 네, 이렇게 쌓이게 되네요.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이제 통화선도는요, 이제 청산이 됩니다. 이제 통화선도는 청산이 될 텐데요. 어떻게 청산이 되냐면요. 자, 나는 현금을 매입하기로 했죠. 현금. 달러를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달러가 100달러가 들어오는데 어떤 환율로 거치냐면 이 1200원 환율을 거쳐서 들어와요. 그러면 제 주머니에 있는요 12만원이 꽂히게 되고요. 얼마에 사기로 했냐면 여기 11만원에 사기로 했습니다. 자, 11만원에 이제 서로 사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대신 제 재무상태표에 들어있었던 통화선도 친구도 청산해 주고요. 그래도 나머지가 6,000원이 나옵니다. 이때 우리가 통화선도 거래 이익으로 분기를 끊으시면 되세요. 네, 그러면 통화선도 부분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가 남았냐면요. 이 확정 계약을 이행했을 때 세무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세요. 자, 이제 여기까지 확정 계약에 대해서 평가를 끝났는데 실제로 이제 기계를 살 겁니다. 100달러의 기계를 살 거예요. 기계 가치는 얼마가 될지는 조금 이따가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보시면은요. 기계의 값을 우리가 현금을 주고 치르는데요. 현금은 100달러인데 그날의 환율이 1200원이에요. 그러니까 12만원을 주고 기계를 사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확정계약 부채에 만원이 있었어요. 이 확정계약 부채에 만원도 지금 이렇게 청산해 주시고 그러나니 기계 가치가 총 11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계 값은 11만원으로 계산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눈치채셨나요? 확정 계약에 대한 통화선도 거래에 따라 기계의 원화 취득가액은 이런 환율이 어떻게 변동되느냐에 상관이 없죠. 원래 우리가 얼마에 통화선도 거래를 했었냐면 11만원에 했었어요. 즉, 이 11만원에 따라서 이미 미래에 내가 사게 될 기계 가치가 결정이 돼버린 셈인 거죠. 네, 기계의 취득가액은요, 실제 인도 시점이 아닌 확정 계약 시점, 우리 10월 1일 날에 통화선도 환율로 계산된다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계시면 문제 푸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공정가치 위험 회피 회계를 보았고요. 이제 현금 흐름 회피만 보시면 되세요.
페이지는 4페이지. 제가 드렸던 유인물 가상상품 예제의 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현금 흐름 위험 회피니까 기억나시죠? 자산부채 확정 계약이 아닌 예상 거래에 대해서 있을 수도 있을 가능성,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예상 거래에 대해서 위험을 회피하고자 그때는 공정가치가 없기 때문에 예상 거래는요, 공정가치가 존재하지 않죠. 확정 계약은 상당히 그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기 때문에 마치 자산처럼 또는 부채처럼 처리가 돼서 공정가치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우리 예상 거래는요, 뭐 공정가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쪽 회계 처리는 실제로 계약이 이루어질 때 말고는 없을 거예요. 자, 그런 예상 거래가 하나 있습니다. X1년 11월 1일 $10,000 상품을 판매하기로 언제? X2년 2월 1일에 판매하기로 요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자, 위험 회피 대상은 뭐냐면요, 상품을 판매하죠. 상품 판매하게 되면 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달러가 들어와요. 근데 그때 당시에 환율이 떨어져서 들어올까봐, 만약에 뭐 그때 지금 환율이 1,000원인데 그때 환율이 만약에 900원 정도 떨어진다 그러면 저는 손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싸게 그때 당시에 좀 가격이 떨어져서 들어올 이 달러를 지금 높은 환율로 팔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면 어떨까? 자, 미래에 내가 받게 될 달러가 되게 값어치가 떨어졌어요. 환율 때문에. 그러면 그 값어치가 떨어진 달러를 나는 미래에 비싸게 팔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계약을 체결하면 위험을 해지할 수 있지 않을까, 위험을 회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회피 대상과 위험 회피 수단을 결정해 보았어요. 그래서 위험 회피 수단으로 X2년 2월 1일 날 660원에 1달러당 660원에 팔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여기 환율이 나와 있고요. 자, 이거 가지고 예정거래와 통화선도 거래 간에 회계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1년 11월 1일 계약 체결일 현재는요, 예정거래는 당연히 존재하지 않고요. 통화선도 거래도 어떻게? 자, 저는 매도할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나 이 X1년 11월에는요, 누구나 660원에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 특별하게 오늘은요, 메리트가 없습니다. 오늘 메리트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언제? X1년 12월 31일. 네, 2달이 흐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달이 흘러도요, 예전 거래는 뭐 공정가치가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구속력이 없어요. 그래서 회계 처리가 없고요. 자, 통화선도 거래는 어떤지 볼게요. 자, 저는 팔 사람입니다. 660원에 팔 사람이에요. 이제 얼마 남았냐면요, 12월 31일로 가니까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뒤에 저는 660원에 팔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서는요, 한 달 뒤에 650원밖에는 못 받고 판대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5원에 대한 이익이 존재하는 셈이죠. 다른 사람보다 5원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죠. 5원에 $10,000니까 제 입장에서는 5만원의 이익이 생긴 거예요. 그 생긴 이익을 이렇게 통화 선도 BS 5만원, 그리고 통화 선도 평가 이익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잘 잡히네요. 통화선도 평가이익 5만원을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요,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우리가 현금 흐름 회피 이론적으로 앞에 잠깐 공부했을 때 효과적인 부분은요,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실제 계약이 성사됐을 때 당기 손익으로 처리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물론 위험 회피에 효과적일 때, 그래서 지금 현재는 효과적인 가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X2년 2월 1일
자, 2월 1일이 되면 실제로 예전 거래, 그죠? 예전 거래가 실제로 거래가 현실이 됩니다.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 거래 입장에서는요. 자, 우리가 판매하기로 했기 때문에 10,000달러에 그날 바로 돈도 들어와요. 10,000달러에 우리 2년 2월 1일 환율인 640원을 적용하자고요. 그러면 현금이 640만 원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매출은요. 640만 원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전 거래는 끝났어요. 예전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는 끝났습니다. 이제 통화선도 친구를 처리해 줘야 되는데요. 자, 통화선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매도 하기로 했습니다. 매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계정을 긋고, 자, 매도하기로 했으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달러였던 부분이 나가는데 저는 원화로 갖고 있다가 달러를 사서 줘야겠죠, 그죠? 달러를 사서 주려고 하니 그날 환율이 640원입니다. 그러면 저는 10,000달러니까 640원을 줘요. 640만 원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640만 원에 달러를 사게 되면 10,000달러 살 수 있거든요. 그 10,000달러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매도했으니까 당연히 현금이 들어오겠죠. 현금이 들어옵니다. 얼마에 팔기로 했었냐면 660만 원에 팔기로 했습니다. 네, 어떤가요? 640원, 640만 원, 660만 원 이득 봤죠. 네. 자, 대신에 앞부분에 그 통화선도로 있었던 BS 계정에 있었던 친구도 이제 청산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 통화선도 평가 이익 15만원도 계산을 합니다. 자, 여기서 눈치채셨을 거예요. 나머지 차이가 15만원이어서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통화선도 평가이익이라고 했죠. 왜 평가이익이 됐을까요? 원래는 저희가 거래이익으로 계속 했었잖아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이쪽에서 나게 되는 모든 부분을 기타 포괄손익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죠? 이게 기타 포괄손익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에 우리가 통화선도 계약을 평가했을 때 기타 포괄손익을 처리했던 것처럼 처분이익도 이렇게 평가이익이라는 계정을 써버리고요. 기타 포괄손익으로 기록을 하셔야 되세요. 그러면 이렇게 두었을 때 여러분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네. 통화선도 평가이익 5만원, 그리고 거래가 끝난 다음에 평가이익 15만원 합산하면요 총 20만원이에요. 자, 그래서 통화선도 평가이익 20만원을,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현금흐름 위험 회피 회계에서 이쪽 효과적으로 쓰였다고, 위험 회피 효과적인 부분들은 기타 포괄손익으로 일단 처리하고요. 실제로 예전 거래가 일어난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실제로, 자, 여기까지는, 그죠? 여기까지는 통화선도 거래 자체를 해결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전 거래가 일어났으니까 통화선도 평가이익 20만원을 이제 이익으로 실현시켜 줘야 됩니다. 여기서는요 어떤 이익이냐면 우리가 매출한 부분 있죠. 매출한 부분으로 실현을 시켜 주시면 되세요. 네. 예전 거래였고요. 내가 매출을 발생시키는 예전 거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킵해뒀던 기타 포괄 손익에서 킵해두었던 통화선도 평가 이익을 매출로 실현시키시면 되세요.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현금흐름 위험 회피 관련 문제인데 여기서 매출은 얼마일까 라고 했을 때는 네, 얼마일까요? 또 이런 문제가 혹시 나온다면 여러분께서는 어딜 보시면 되시냐면 실제로 우리 계약 체결일 날의 환율 있죠. 계약 체결일
선도 거래 환율이 있을 겁니다. 이 환율이 660원이었어요. 네, 거의 다 $10,000니까 660만 원 되는 거죠. 네, 이 앞에 우리가 봐왔던 공정가치 위험 회피계에서 기계장치가 어떤 걸로 픽스됐던 걸 기억하시나요? 네, 바로 그 계약 체결날 선도 환율을 가지고 했었어요. 6개월 뒤에 내가 살 수 있는 그 환율. 그런 것처럼 여기서의 매출도 역시 여기 640만 원과 예전 거래는 640만 원에 그 회계 처리가 되는 게 맞죠, 그죠? 640만 원 회계 처리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킵했던 통화선도 평가 이익을 매출로 이제 계정 대체를 하면서 합을 내보면 660만 원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660만 원은 이미 계약 체결일 현재 선도거래 환율로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치하죠. 네. 네, 지금까지 파생 상품, 특수회계 중에 파생 상품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았습니다.